안녕하세요. 네탈바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제이슨 로리라는 비트코이너 얘기를 다룰 건데요. 최근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신예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가 프레스턴 피쉬 팟캐스트에서 POW와 POS에 대한 차이점을 금융의 눈이 아닌 안보 기술의 눈으로 본인의 해석을 설명했는데요. 공군 과학기술원, MIT와 같은 정말 후덜덜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현재는 미국 공군 출신 장교입니다. 프레스턴 피쉬의 팟캐스트 링크도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구에는 많은 자원이 생태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태계를 살아가는 여러 유기체들에게 배분이 되죠. 자, 자연에서는 자원의 배분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또한 생태계의 이론 중 하나인 인간은 어떻게 자원을 배분을 했을까요? 그리고 인간은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을 대체 어떻게 정했을까요? 문명이 태동되기 이전에는 말 그대로 자연 선택이었습니다. 생태계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우리 인간, 호모 사피엔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리 내서 투쟁을 해야 했죠. 공동으로 잡아온 어떤 매머드 고기가 있다고 했을 때, 혹은 내 것을 상대방이 빼앗아 가려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든 주먹질을 해서 한판 승부를 보든 어떤 식으로든 물리적인 힘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사유재산권을 인식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피엔스는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 어떤 동물도 시도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을 창조해냈죠.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가 돼 있고 세상에 있는 자원 혹은 가치물들을 어떤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배분하는 것. 자, 어떤 조직 체계가 만들어지니까 사피엔스의 우두머리 노릇은 가장 힘세고 주먹질 잘하는 개체가 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가장 힘센 놈이 가장 좋은 걸 가져가고 힘의 순서대로 그 다음 좋은 거, 그 다음 좋은 거 이렇게 됐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부족 내 오랜 현자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추장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혹은 커다란 제국의 제사장까지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우두머리 노릇을 하게 되었고 이른바 정치라는 방식의 무리의 자원을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제사장까지 겸한 사례도 있죠. 하지만 그 싸움을 가장 잘하는 왕이라고 해도 자원을 배분할 때마다 매번 싸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도 물론 사피엔스가 100% 정치에 의존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자연 선택이라는 방식도 어느 정도 취하고 있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그 두 가지 방식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연 선택은 물리적인 힘을 투사하는 방식이고요. 정치는 추상적인 힘을 투사하는 방식입니다. 정치가 추상적인 힘을 투사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라고 한번 순위가 결정된 사람은 그때부터 왕이라는 권위로서 내가 어떤 자원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지 자원을 가져갈 때마다 매번 그렇게 쌈박질을 하면서 내가 싸움을 제일 잘하는다는 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과는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물리적인 힘의 투사 그리고 추상적인 힘의 투사 이 두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좀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POW는 블록체인 세계의 구닥다리 있고 그걸 혁신한 게 POS인 것처럼 주장하시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진실은 그 반대라는 게 저의 주장이니까 이미 제가 할 얘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면 영상을 안 들어도 되지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아예 반대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는 예를 들어 이더리움 투자자, 이더리움의 POS 전환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는 유명한 명대사죠. 옥상으로 따라와. 법이 잘 닿지 않아서 주먹이 더 통하는 공간입니다. 법은 추상적인 힘이죠. 그리고 주먹은 물리적인 힘입니다. 지금같이 근대화가 되기 전 남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이 영화에서 보면 아주 잘 나옵니다.
자원의 배분 방식이 다소 거칠죠. 어떻게 보면 그 근대화가 된 사회에 익숙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거칠어 보입니다. 물론 교칙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는 하지만 학교 짱의 주먹이나 교련 선생이 들고 오는 당구채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잘 통하는 그런 구석도 있죠. 미국의 외딴 시골이나 우범 지역에서는 총기 소유에 대한 찬성률이 다른 도시, 지역 대비 훨씬 더 높은데 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소유한 농장이나 가정집에 도적대가 찾아왔을 때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훨씬 어려우니까 엽총 하나쯤은 있어야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사유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국가 안보의 핵심 기술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북한이 남한을 함부로 쳐들어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 동의한 휴전 협정 때문이다 라고만 한다면 이건 너무 순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는 본때를 보여줄 미국의 항공모함과 수많은 전투기가 뒤에 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 외세의 국경 침범을 막는 것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조약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덤벼들었다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과거에 치렀던 비용, 한국 전쟁을 통해 치렀던 피를 통해서 전쟁보다는 평화가 더 나은 전략이구나 이런 거를 학습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자연 선택은 현실 세계라는 공간, 학교 옥상이 될 수도 있고 우람한 육체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먹질, 발차기 이런 데에서 실제 에너지를 동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정치는 가상에 존재하는 권위, 즉 말죽거리 잔혹사에 따르면 교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자연 선택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자원 분배를 할 때마다 쌈박질을 해야 되니까. 반면에 정치적인 방식은 소모되는 에너지가 매우 적거나 0에 가깝습니다. 자, 여왕개미의 비행에 따라가는 수컷 개미들을 생각해 보죠. 가장 강한 수컷 하나를 가리기 위해 정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이 개미 왕국이 소모하나요? 일개미와 달리 수컷 개미들은 한마디로 식충입니다. 평소에 하는 일은 전혀 없고 자원만 엄청나게 소비하죠. 그리고 그렇게 키워진 수많은 개체들은 결혼 비행 날에 가장 강한 딱 한 마리만 살아남고 여왕개미랑 번식을 하고 나머지는 모조리 떼죽음을 당합니다. 인간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자원 낭비처럼 보이기도 하죠. 가장 강한 애를 고르기 위해 모두가 죽어야 되니까. 게다가 자연 선택은 그 결과가 때때로 파괴적이고 참혹하기도 합니다. 말죽거리 잔혹사 끝날 때 얼마나 피를 흘리고 대한민국 학교 다 먹어가라고 하죠. 반면에 권위를 통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외교적이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연 선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좀 동물적인 느낌? 다시 말해 근대화가 덜 된 느낌을 주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인 힘은 이렇게 쌈박질, 주먹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더 넓은 개념으로 봤을 때 에너지를 얼마나 내가 더 쏟을 수 있느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수컷 개미가 죽을 때까지 싸우지는 않잖아요. 수컷 개미들 대부분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비행은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느냐를 겨루는 거지 누가 더 세게 물어뜯을 수 있는지를 겨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누가 더 크냐 이런 거를 경합하는 것은 수능으로 줄 세워서 하는 입시 제도와 학생 기록부나 입학학 사정관 제도 이런 것과도 대조될 수 있고요. 혹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비교하는 관점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수능이나 사법시험은 누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지를 후자에 비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겨루는 것이죠. 한마디로 proof of power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워는 힘이나 권력으로 읽기보다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피엔스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분명히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자원의 배분 방식을 지금과 같은 추상적인 방식으로 변경하진 않았을 텐데 대체 어떤 연유로 추상적인 힘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사피엔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만져지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허구적 상상력이 있으니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만의 어떤 질서, 가상의 질서를 창조해내는 것가 가능하죠. 또한 모든 생물체는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전자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라는 것은 항상 한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 이른바 가성비를 추구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서 많은 동물종들은 동족을 가해하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늑대 무리들이 우두머리를 정할 때 물론 상대방이 힘이 떨어질 때까지 싸우긴 하지만 상대방이 거의 항복한 그런 기색이 나왔는데도 숨통을 끊어놓을 때까지 그렇게 싸우진 않죠. 한쪽이 꼬리 내리면 대개 싸움은 종료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의 전쟁사에서 밝혀진 여러 연구들이 말해주듯 인간은 같은 인간 종에게 방아쇠 당기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합니다. 이런 내용을 잘 다룬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시즌 3 다섯 번째 에피소드인 Man Against Fire, 그러니까 사람은 방아쇠 당기는 거를 꺼린다, 요 에피소드에 잘 나와 있죠. 정리하자면 허구적인 상상력이 있고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하고 같은 종에 대해서 가해를 꺼리는 본능이 버무려진 결과로 정치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구적 상상력이 가상의 신분, 가상의 랭크, 가상의 권한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그 권위를 믿게 되니까 배분한 양식을 가지고 매일같이 쌈박질을 하지 않아도 된 거죠.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사피엔스의 이런 선택에는 기회비용 그리고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에너지 효율적이긴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사피엔스 구성원들 모두 전부 다 시스템적 착취 리스크에 노출이 되었던 건데요. 정치는 자연의 법칙처럼 중력처럼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권위 있는 어떤 인간 혹은 그 소수의 집단이 가상의 공간을 창조해낸 것이죠. 따라서 구성원들은 소수 집단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잘 적용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옥상에서 짱을 가리는 말죽거리 잔혹사 내용을 생각해보면 이런 한바탕 주먹 다짐하는 데 있어서는 구성원들의 신뢰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거든요. 누군가 쓰러지고 누군가 이기면 이긴 놈이 짱 먹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은 권위를 창조하는 소수 집단이 투사할 수 있는 힘, 투사할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투사하는 데 드는 실제 에너지가, 즉 비용이 0에 가깝거든요. 북한의 김씨 일가를 생각해 보면 스스로를 신격화함으로써 국가의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향해 무한대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두머리 늑대가 무리들을 향해서 너무 포악하게 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늑대는 그 다른 늑대들하고 무한정 싸울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싸울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만 싸울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상의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추상적 힘의 투사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다수 구성원들이 이런 소수 권력자를 향해 동원할 수 있는 에너지가 늘 제한돼요. 왜냐하면 폐쇄형 시스템이거든요. 폐쇄형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그 에너지를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데 가상의 권위가 정해준 만큼만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한들 김정은처럼 군대를 동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에게는 군대라는 거대한 에너지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는 딱 법으로 정한 만큼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집에 있는 죽창을 드는 딱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두머리 늑대에 대항하려는 어떤 개체들이 있다고 했을 때 누구나 자기의 육체, 자기의 이빨을 동원할 수 있고, 즉 에너지가 개방이 돼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한대죠. 왜냐하면 수많은 늑대들은 그 폭군 우두머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한 마리까지 끝까지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추상적인 힘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분쟁에 발생하는 비용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이지만 신뢰를 필요로 하고 에너지 동원 측면이 폐쇄적이고 그리고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시스템적 착취는 늘 반복돼 왔어요. 심지어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착취는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작업 증명하고 이게 대체 뭔 상관이냐?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바로 POW와 POS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현생의 에너지를 투영하는 게 작업 증명 POW고 추상적 세계의 권위를 투영하는 게 지분 증명인 것입니다. 매트릭스 영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말을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사이버 공간에 물리적인 에너지 같은 건 애초에 없다.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알트코인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다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암호화폐는 그냥 소프트웨어입니다. 본질이. 근데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사이버 공간은 추상적 권위를 투영하는 방식, 즉 POS라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혹은 애초부터 존재해왔던 방법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POS로 시작되었고 POS만이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은 말 그대로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실체나 힘, 에너지 같은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매트릭스의 오라클을 찾아간 네오가 어떤 동자승이 숟가락 구부리는 것을 봅니다. 그 동자승이 말하죠. 숟가락을 구부리려고 하지 말고 진실을 보세요. 그 진실이 뭐냐? There is no spoon. 그러니까 숟가락은 없다. 네오가 살고 있는 매트릭스도 소프트웨어 코드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물리적인 숟가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진실을 깨달은 네오는 결국 총알도 피할 수 있게 되고 죽었다도 살아날 수 있게 되고 영화가 끝날 쯤에는 거의 신에 가까운 부적의 존재가 되죠. 요원들을 거의 벌레 취급하고 총알을 다 맞고 중력마저도 무시하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영화의 결말은 통쾌하지만 매트릭스를 설계한 아키텍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는 취약점이 노출된 프로그램이 네오한테 해킹당한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해킹됐다, 프로토콜이 해킹됐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해킹됐다 이렇게 해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붕괴랑은 아예 다른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결코 망가지는 일이 없어요. 그저 정해진 룰 내에서 입력받은 대로 실행되거나 실행 안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킹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구조가 무너진다라는 거는 아니고 프로그램에 정해진 룰을 누가 모조리 파악을 하고 내재된 어떤 결함을 발견해서 시스템을 착취하는 거에 불과해요. 소프트웨어는 붕괴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시키면 시킨 대로 잘 그냥 굴러갈 뿐입니다. 근데 애초에 의도한 대로 굴러가지 않고 내재된 결함을 발견한 누군가가 자신의 이득에 맞게 굴러가게 하면 그게 해킹인 것입니다. 자, 사이버 공간 내 자원은 뭘까요? 당연히 정보입니다. 사이버 공간 내에 뭐가 있겠어요? 정보가 자원이에요. 그리고 정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용자들에게 물리적인 힘을 투사하게 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따라서 정보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했냐면 정보 자원이 쌓여있는 어떤 창고에 출입구를 허구적으로 구분을 해놓고 각각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같은 웹사이트에서 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 이런 게 바로 특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인 거죠. 나의 정보에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혹은 원격 데스크톱을 쓴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 IP 주소만 화이트리스트 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그 예시겠죠. 아니면 우리가 구글 독스 같은 걸 쓸 때 어떤 사용자는 쓰기 권한도 주고 어떤 유저는 읽기 권한만 주고 어떤 누구는 그 문서 자체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 오너 권한을 주고 이렇게 구성원들마다 일종의 계급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초기 비트코이너였던 블록스트림의 CEO이기도 하죠. 아담 백이 해시 펑션이라는 것을 만든 이후로 드디어 사이버 공간에서도 물리적인 에너지를 투자하는 방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흔히 말하는 해킹이랑은 거리가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스팸 메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제가 한 명한테 스팸을 보낸 비용이 100원이라고 해서 10,000명한테 보내는 것이 그 만배인 100만 원인 건 아니고 더 나아가서 100만 명에게 보낸다고 해서 1억 원이 드는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세계는 가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스케일업에 드는 추가적 비용이 0에 가깝거든요. 한 명에게 보내는 비용이 100원이면 그 만배인 10,000명한테 보내는 거는 한 1,000원 정도만 내면 되고 한 100만 명한테 보내는 거는 한 5,000원, 10,000원만 내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메일 한 개마다
단 1원씩이라도 부과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100명에게 스팸 메일을 보내던 놈이 아무 부담 없이 만 명, 수백만 명한테 스팸을 보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100명에게 보내는 거를 한번 성공한다고 할지언정 이 짓을 매일, 매 순간,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끊임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함부로 덤벼들었다가는 내가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영상 초기에서 얘기한 전쟁을 억제하는 국가 안보 기술과 맥락이 같은 거죠. 요약하자면 사이버 공간 내에서 시스템을 착취하려는 놈한테 현생에 실제 비용을 치르게 할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담백의 혁신이고, 이게 바로 작업 증명, Proof of Work, POW인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거나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POW로부터 POS로 전환한 이더리움에 대해서 다음 이 몇 가지는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아주 많이 쓰잖아. POS는 에너지를 적게 써.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야. 전혀 아닙니다. 현생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적 착취를 막는 게 POW 그 자체고, 이게 혁신인 거예요. 따라서 POS를 진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퇴보 아니면 많이 봐줘서 원래 방식대로 원복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POW, 비트코인, 작업증명 이런 것들이 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산이에요. 그러면 이더리움 POS 전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던 원래의 질문, 허구적 권위의 단점인 시스템적인 착취를 어떻게 막을까에 대해서 이더리움이 확실한 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POW는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원 배분을 정할 때 허구적 권위가 아닌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에너지 효율적이지 않은 것도 논리적인 힘을 투사하는 방식의 태생적인 특징인 거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누가 공격하려고 해도 그랬다가는 공격하는 내가 가장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깨갱하는 겁니다. 게다가 반도체의 성능은 무어의 법칙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안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효율도 나날이 올라가고만 있어요. 또한 POS는 에너지 접근 권한이 폐쇄적인 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누구든지 전기에 접근이 가능하고 채굴을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51% 공격을 봐도 우두머리가 동원할 수 있는 에너지는 늘 제한되고, 이와 싸우기 위한 나머지 49%는 지구상에 있는 무한정의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OS로 전환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더리움의 미래를 결정하는 에너지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나? 그리고 다수가 동원할 수 있는 에너지가 무한정인가?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약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